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훈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조사를 부탁했는데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재산 대부분이 매형한테 넘어갔어요. 이건 보나마나 매형이 꾸민 짓이에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으니 그걸 노려서 돈을 빼돌린 거라고요. 와, 매형,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누나도 아는 거겠죠? 설마 매형이 혼자서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정우 말이 사실은 아니지? 사실 맞아요. 엄마, 아버님 재산이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건 사실이에요. 정말이야? 그럼 진짜 정우 말대로 자네가 사기를 친 건가? 엄마,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정우가 가져온 증거가 있어. 그 아이가 잘 아는 형사에게 부탁해서 구해온 거야. 그걸 보고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서방이 이렇게 말하니 어쩌면 좋겠니? 정우는 고소한다고 난리야. 민서방 말이 사실이라면 고소당하기 전에 그 유산을 다시 나눠야 하는 게 아니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넘어온 건데요. 제 돈을 왜 나눠야 하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윤정자 여사님은 7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꽤 오랜 시간을 살아온 만큼 할 말도 많고 들은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부부의 유일한 고민거리였습니다. 30대 중반에 본 늦둥이인 데다가 그녀와 남편의 제사를 치러줄 유일한 아들이었으니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향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늦둥이였던 만큼 윤정자 여사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 마련해 주었고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리해서라도 들어주었습니다. 집안에서도 항상 아들에게 먼저 눈길을 주고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고 그녀는 그런 아들이 그저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차 이런 모습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어리광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모두 동생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동생에게 가는 관심을 자신에게도 조금은 나눠달라고 종종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윤정자 여사는 딸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책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질투하고 그러면 못 써. 남동생인데 오히려 내가 더 챙겨줘야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니? 윤정자 여사의 이 같은 말은 딸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딸은 차츰 어머니의 애정을 구하는 것을 포기해 갔습니다. 그저 동생을 위한 자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는 게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정자 여사는 딸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 듯 아들에게만 더욱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동생이 어설프게라도 그릇을 깨트리거나 장난을 쳐도 그녀는 나무라기는커녕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반면 딸이 비슷한 실수를 하면 꼼꼼히 타이르며 남동생의 좋은 예로 들곤 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태도가 어린 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러한 딸의 마음을 살필 겨를 없이 아들을 향한 애정만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자 놀라서 달려나갔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조각조각 깨진 그릇들이 널려 있었고 그녀는 당황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주방 근처에서 어정거리던 딸이 눈에 띄었고 순간 그녀는 딸이 그릇을 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는 너그럽던 윤정자 여사는 딸에게만큼은 엄격해지는 태도를 무심코 보이며 딸을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덤벙대면 좀 조심성 있게 행동하면 안 되니? 윤정자 여사의 말에 따른 서러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억울한 표정이 눈에 보였지만 윤정자 여사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더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내가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면 엄마가 너한테 엄하게 할 수밖에 없어.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내가 떨어뜨린 거야. 물 마시려고 하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졌어. 그 말을 듣고 윤정자 여사는 마치 뭔가가 꽝 하고 내려앉는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간 딸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고 딸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깨달은 그녀는 멍해진 채로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잘못 짚어 딸에게 화를 냈던 것이 분명해지자 그동안 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 눈앞에서 딸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감내하며 자랐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딸을 챙기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늘 아들만 먼저 챙기고 아들만 바라보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아들에게 치우친 마음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이해가 갔습니다. 윤정자 여사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딸의 마음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늘 서럽고 외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꾹 참고 지냈던 순간들. 딸이 혼자였을 때의 외로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경솔했어. 하지만 이미 딸은 상처받은 얼굴로 방으로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윤정자 여사는 그제야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딸이 어릴 적부터 사랑받고 싶어도 아들보다 덜 사랑받았던 서러움, 자신에게는 조금이라도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딸을 오히려 매섭게 대했던 기억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은 결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정자 여사는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들만을 돌보고 딸에게는 그 애정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정자 여사는 자신이 그토록 아들을 사랑했던 이유를 이제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니만큼 더 챙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그로 인해 자신이 자칫 공평함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랑이 딸에게는 상처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윤정자 여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윤정자 여사는 딸을 챙기고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마음속으로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딸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후회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무의식 중에 아들을 좀 더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것이 그를 엇나가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집애가 남자아이보다 먼저 철이 난다는 말도 있듯이 딸은 아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크게 바라는 것도 없었지만 딸은 언제나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면 상장을 가져와 그녀와 남편을 웃게 해주던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면
가장 자랑할 게 많았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8년 뒤에 본 아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녀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동등한 사랑을 받고 자라도 자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딸을 키울 때는 칭찬을 받으러 가는 곳이 학교였지만 아들의 경우에는 사과를 하러 가는 곳이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크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아들은 간신히 지방대학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또래보다 많은 용돈을 받았음에도 수시로 그녀에게 몰래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술 먹고 게임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사랑은 아닌데 말이죠.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아들이라도 잘못하면 크게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아들은 야단 맞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야단을 맞는 아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예전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취직을 해도 몇 달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아쉬울 게 없으니 그랬던 것이겠죠. 부모가 부유하니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의 자식들처럼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삶의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자식이 취직하지 못해 기가 죽은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라 그녀는 아들에게 카페를 차려주고 PC방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하길 바라며 차린 것이었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딸은 취직을 하고 시집을 가며 평범한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딸이 데려온 사위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경상도 남자라 무뚝뚝한 면은 있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불쑥 찾아와 남편이 좋아하는 술을 내밀기도 하고 때로는 윤정자 여사에게 꽃다발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쁠 수밖에 없었지요. 오죽하면 아들이 사위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겠습니까? 사위는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배려와 따뜻함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결혼 이후 그녀와 남편을 진심으로 부모처럼 따르며 매사 살뜰히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말이 적었지만 늘 필요한 순간에 그가 곁에 있어 준 덕에 두 부부는 사위의 속 깊은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남편의 생신날 가족들은 그저 조촐하게 식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래왔듯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무언가를 준비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사위가 불쑥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작은 것 준비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그녀는 그 말에 약간 놀랐습니다. 사위가 굳이 이런 날을 챙겨준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또 준비했어?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된다니까? 사위는 별다른 미소 없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아들 노릇 하려면 챙겨야죠.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남편이 평소 눈여겨보던 넥타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녀를 위해 향이 좋은 차 세트까지 들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그녀까지 세심하게 챙길 줄 몰랐던 윤정자 여사는 감동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사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내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그의 따뜻함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체득된 믿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윤정자 여사의 집안에서는 작은 대소사도 꼼꼼히 챙기는 편이었고 아들처럼 사위도 그런 날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갈수록 사위의 이런 무뚝뚝하면서도 따뜻한 면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부모를 여의었다는 이유로 약해지거나 서글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그녀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좀처럼 정착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쉼 없이 흘렀습니다. 아들로 인한 고민은 여전했지만 큰 무리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 모두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방광암 2기, 그것이 남편에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나이도 있으니 잔병치레는 감수할 수 있었지만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가족과 달리 남편은 덤덤해 보였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울상이야? 의사가 그랬잖아. 수술하고 치료 잘 받으면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녀의 딸도 의사인 지인에게 물어봤는지 말했습니다.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방광암 2기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지 정말 날 거지? 노력할 거지?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어나야지 많이 도와줘. 하지만 걱정 말라는 말과는 달리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면서 남편은 참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라는 것이 무섭기 그지없었습니다. 웬만해선 아픈 티를 내지 않던 남편조차 수시로 힘들어하는 내색을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녀를 비롯해 딸과 사위도 암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찾아다니며 남편에게 챙겨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참 무심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건 말건 본인 할 일만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한 일주일 집에 안 들어와요. 그녀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어디 일 가니? 일은 아니고 여행, 보라카이 다녀올 거예요. 보라카이. 그게 어디인데? 필리핀요. 필리핀을 제주도쯤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아프신데 꼭 지금 가야겠니? 이미 약속한 거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요. 매형도 그랬잖아요. 각자 할 일에 충실하라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둘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남편을 신경 쓰고 수시로 챙기고 있었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따뜻한 말이라도 건넸다면 그랬을 텐데 이미 약속된 일정이라니 그녀는 그저 참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윤정자 여사는 보라카이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기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다녀온 후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샤워하러 간 사이 휴대폰이 계속 울렸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알림음이 울리자 그녀는 그대로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보라카이에 함께 다녀온 사람에게서 사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매우 민망했습니다. 관광지라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었고 아들과 젊은 여자가 해변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듯 했으며 사진 속 아들은 여자의 엉덩이나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이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들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너, 이 아가씨랑 무슨 사이니? 이번 여행 같이 간 것 같던데. 그러자 아들이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열어봐요? 이리 내놔요. 보려고 본 게 아니야. 계속 울리니까 그런 거야. 그건 그렇고, 정말 이 아가씨랑 무슨 사이야? 사귀는 거니? 혹시 결혼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결혼은 무슨 그냥 잠깐 만나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요. 잠깐 만난다는 아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인사드려. 아버지, 제가 사귀는 친구예요. 그 여자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윤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좀 놀랐네. 저놈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처음이라. 여자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그 아가씨죠? 자기, 혹시 내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보여준 건 아니고 엄마가 그냥 봤어. 맞아. 엄마가 본 그 애야. 사진에서 본 것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그 여자가 일반적인 아가씨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그녀는 그 아이가 술집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독립하고 싶어요. 이 나이까지 부모님 밑에서 산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니. 너 혼자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제가 애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지낼까 해서요. 괜찮죠?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같이 지낸다니 결혼한다는 뜻이냐? 아직 결혼은 아니고요. 일단 같이 살려고요.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같이 산다니 망측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몰라도 저 아가씨한테는 신뢰가 되잖니. 아들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아이, 실례라니. 우린 그러기로 했어. 그러자 여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제가 정우 씨 많이 사랑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뻔뻔한 아가씨다. 진짜 사랑하는 건지는 그 아이만 아는 일이었겠지만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그녀가 사랑한 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펄쩍 뛰는 것과는 달리 남편은 조금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요새는 동거 후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으니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래. 오피스텔 얻을 돈은 있는 거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모아놓긴 했는데, 요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녀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바래다 주고 나간 뒤 윤정자 여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독립하게 둘 거야? 결혼도 아니고 동거라잖아.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우 말대로 나이도 있고 아니 또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기면 저놈도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알잖아. 내 몸이 어떤지 당장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잘못돼도 이상할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기 전에 저놈이 정신 차리고 자리 잡는 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녀 여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잘못되게 뭘 잘못돼. 다시 그런 소리 하면 나 정말 화낼 거야. 남편은 부드럽게 사과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아무튼 정우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결혼이 아니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뭐 일단은 살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당신 말대로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 하지만 저놈이 그간한 짓이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가져간 돈도 적지 않은데, 또 돈을 달라는 것도 그렇잖아. 당신이 그때 한 말 기억 안 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아프기 전이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네. 당신이 정말 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믿어주는 건 어떨까? 그녀는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해온 남편이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제 자신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이 독립해 자리 잡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녀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은 오피스텔을 구할 돈 대부분을 자기 힘으로 준비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90%에 가까운 돈을 남편에게서 가져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언제까지고 그들이 뒤를 받쳐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돈에 눈이 멀어 도박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딸이 난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단단히 혼이 나야 한다니까요. 호기심에 한번 해본 거라잖니. 호기심에 도박이라니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여자도 그래요. 그러면 말려야지. 같이 그런 데를 가다니 말이 되나요? 초범이었고 동종 전과도 없어서 간신히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그냥 호기심에 해본 건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도 알겠지만 이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다. 너 끝까지 아버지 실망만 시킬 거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들이 풀려나고 나서 그녀를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그 여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자 여사는 지쳐서 말했습니다. 너 계속 이럴 거면 그냥 연을 끊자. 너 때문에 심장이 못 버티겠어. 미안, 이제 진짜 안 이럴 거야. 이번 한 번만 믿어줘. 윤정자 여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은 줄 아니? 나도 나지만 내 아버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는 거냐고. 아버지 건강 안 좋은 거 뻔히 아는 내가 고민거리나 안겨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 진짜 이제 너 안 보고 싶다. 아들은 격양된 목소리로 되받아쳤습니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겨우 한 번 실수한 건데 부모 자식 관계가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거야? 그녀는 일부러 더 독하게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힘든 상황에서 아들 문제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남편이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아들을 통제할 수 있겠지만 떠나면 아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남겨질 그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생각하니 윤정자 여사는 더욱 고맙고 안쓰러웠습니다. 그 일 이후 거의 반년 동안 아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길 바라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또 보고 싶고 걱정이 되는 것이 자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그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은 게 문제였을까요? 아들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찬을 문 앞에 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요란하게 전화를 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산다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는 체를 하려 했지만 여자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팔린 탓인지 그녀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모르는 체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인사 왔을 때도 봤고, 이후에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가 정말 윤정자 여사를 몰라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눈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전화를 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아들 여자친구가 걸어오는 통화 내용을 들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말이 지 말로는 금방 유산 받을 것처럼 말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 오래 살겠던데? 뭐라고? 그래, 일단은 더 기다리려고. 지금껏 같이 산 게 아깝잖아. 돈만 받으면 그때는 알면서 뭘 물어봐. 야, 전화 끊어. 집에 다 왔어. 얼른 들어가야 돼. 렌즈가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얼른 들어가서 안경 써야 돼. 아들 여자친구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아들 집에 몇 번 다녀가면서 모르는 채 하나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렌즈가 빠져서 자신을 못 알아본 것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전화를 통해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싸온 반찬을 문 앞에서 냄새 난다며 불평하더니 그대로 두고 들어가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니 아들이 그 여자와 정말로 결혼이라도 할까 두려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그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다니까요. 나인 줄도 모르고 전화로 그런 말들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당신한테는 말 안 했지만 평범한 아이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한테 당장 말해줘야겠지. 그래야겠지. 그런데 정우가 믿을까? 우리랑 다투고 나갔으니 괜히 없는 이야기 지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너 사이만 나빠질 거야.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내 아들을 이용하는 게 뻔한데. 일단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정우에게 말해볼게. 남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여자친구의 속셈을 설명했지만 아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윤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걸 아버지가 직접 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려고 너희 집에 갔다가 그 애가 통화하는 걸 들었다더구나. 반찬이요? 집에 그런 거 없던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지윤이랑 갈라서라고 말하시는 게 낫죠. 지윤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돈 없을 때 생활비까지 다 내준 사람이 지윤이에요.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벌써 저와 갈라섰을 거예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진짜 들었다니까. 그 애가 렌즈가 빠져서 앞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라고 했어. 내 엄마도 그걸 다 들었다고 아들이 마지못해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엄마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 엄마가 먼저 하는 척 했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저 갈게요. 이런 말씀하시려면 저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이 가득 찼습니다. 콩깍지가 씌인 것인지 부모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자신과 남편보다 여자가 더 중요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는 점점 멀어졌고 그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사위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약해질수록 더 자주 사위를 찾았습니다. 아마 아들이 해야 할 역할을 사위에게 넘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졌고 그에 비례해 사위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나빠져 어느 순간 밥을 먹는 것조차 힘겨워했으며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상한 마음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밥 좀 먹어요. 밥을 안 먹으니 살이 빠지잖아요. 남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라고 먹기 싫어 그럴까? 안 들어가는 순간 목구멍에서 막히는 걸. 그녀가 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지 마. 나 죽고 나면
지금 잔소리한 게 다 후회로 남을 걸.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후회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녀는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다정하게 말할 걸 하는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해서라도 삼키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그때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아빠, 이젠 진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요즘 아예 연락 없죠? 괘씸하긴 해도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정우한테는 제가 연락할게요. 아빠 가시기 전에. 딸이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녀라도 했을 테니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괘씸해도 자식은 자식이었고 아들이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이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몸이 왜 이래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함께 산다는 그 여자도 따라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왔어요. 빨리 쾌차하세요. 지난번 그 일이 떠올라 상대하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보러 온 사람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수시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재산을 노린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깨름칙한 기분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대놓고 의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남편을 걱정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그녀와 가족들은 남편을 북돋우고 힘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밥도 먹으러 다녔고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 다음 생에서 만나면 그땐 진짜 잘할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다음 생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잘하면 되지. 빨리 나와서 잘해. 그래, 얼른 나와서 당신한테 잘해야지. 남편의 말에는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울컥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는 길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 자부심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 밑에서 일하다 독립한 사람들까지 찾아와 진심으로 남편의 마지막을 기렸습니다. 한결같이 사장님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슬퍼하는 와중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살고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으니 상복을 입을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식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윤정자 여사는 그 아이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상이 끝난 뒤에야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이게 다라고요? 사위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 집은 처음부터 어머니 명의였고 아버님 재산도 생전에 많이 쓰셨지. 처남한테 간 것도 적지 않고
아버님이 수시로 기부를 하셨거든. 윤정자 여사는 그때 그 여자의 표정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실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여자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예요? 저한테 돌아오는 게 겨우 1억 조금 더 된다니 믿을 수 없어요. 아버님 재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아들의 의심은 정당했습니다. 그녀도 놀랐습니다. 모든 재산을 남편이 관리하니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재산이 그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그녀 명의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남편의 자산이 그 정도일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의심은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훈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조사를 부탁했는데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재산 대부분이 매형한테 넘어갔어요. 이건 보나마나 매형이 꾸민 짓이에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으니 그걸 노려서 돈을 빼돌린 거라고요. 와, 매형.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누나도 아는 거겠죠? 설마 매형이 혼자서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충격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를 본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 지켜본 사위의 인격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보여준 증거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재산 대부분이 사위 쪽으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으니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흥분한 아들은 당장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우선 아들을 달래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따라 나서 싸움으로 번질까 염려되어 혼자 나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 말이 사실은 아니지? 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맞아요. 엄마, 아버님 재산이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건 사실이에요. 정말이야? 그럼 진짜 정우 말대로 자네가 사기를 친 건가? 엄마,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정우가 가져온 증거가 있어. 그 아이가 잘 아는 형사에게 부탁해서 구해온 거야. 그걸 보고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서방이 이렇게 말하니 어쩌면 좋겠니? 정우는 고소한다고 난리야. 민서방 말이 사실이라면 고소당하기 전에 그 유산을 다시 나눠야 하는 게 아니니? 사위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넘어온 건데요. 제 돈을 왜 나눠야 하죠? 그녀는 기가 찼습니다.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들 하지만 사위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더 설득해보려 했지만 사위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딸도 사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소를 강행하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거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자고 했잖아요. 엄마가 매번 매형이랑 누나 편만 들어주셨지만요. 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얌전한 고양이가 더 무섭다니까요. 증거도 확실하니 고소해서 바로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형제끼리 어떻게 그러니?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안 되겠니? 형제끼리요? 엄마가 이야기해도 안 듣잖아요. 자기들 돈인데 왜 나눠야 하냐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저런 인간들은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엄마는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아들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쉽게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아들이 제시한 증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유산 다툼이니만큼 재판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2차례 변론이 끝난 뒤 가족들에게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가족 문제여서 자주 권장되는 절차라며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뜻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가는 걸 원하진 않아요. 매형이 돈만 돌려준다면 더 싸울 필요 없죠. 그동안 잘한 것도 있으니 좋게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매형이 끝까지 버틴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재산을 갈취한 사위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실리고 싶다면 그렇게 되겠죠. 사위 쪽에서도 조정 신청을 했고 그녀는 아들과 입을 맞췄습니다. 나야 뭐 어떻게 되든 좋지만 내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슬프시겠니. 더는 얼굴 붉히지 않고 합의할 수 있기만 바랄 뿐이다. 며칠 후 가족 모두 조정기일에 출석해 판사를 만났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리자 판사가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권유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조정을 요청하여 절차를 시작합니다. 조정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산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왕왕 보지만 사실 이런 다툼이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돈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현명한 합의를 이루시고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피고 측은 원고의 요청을 수락하실 건가요? 피고 측 변호사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판사는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으시면 왜 조정 신청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고인의 재산이 피고에게 흘러간 증거도 명확합니다. 재판이 끝까지 가면 서로 감정만 상할 텐데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재판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여전히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재판을 끝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내놓지 않겠습니다. 판사는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유는 뭡니까? 변호사가 차용증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인이 재산 상당액을 민중기 씨에게 준 이유는 그 돈이 처음부터 민중기 씨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중기 씨는 유산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되돌려받은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아들이 격분하여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재산이 왜 저 사람 거라는 거야?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원고 정숙하세요. 피고 측 변호사는 차용증을 판사에게 제출하며 덧붙였습니다. 이걸 봐주십시오. 고인께서 민중기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돈은 고인이 주기 전 변제한 것이고요. 갑작스러운 차용증 제출의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만약 이 차용증이 사실이라면 사위가 돈을 반환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도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차용증이라니 그런 게 있을 리가 판사님. 이런 게 있었다면 진작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판이 열릴 이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이 차용증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는 의심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제출한 겁니까? 두 번의 변론 기회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위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런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아시면 정말 실망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한 한 법적 다툼 없이 유산 상속 절차를 마치고 싶었고요. 처남이 끝까지 소송을 한다기에 그럼에도 좋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원고 측 변호사께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셨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명은 분명히 아버님 것이고 공증까지 거친 문서입니다.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공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재판은 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원고 측 변호사도 이해 없으시죠? 아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 차용증이 가짜라는 걸 밝혀야죠. 그런 거 하라고 비싼 돈 준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차용증이 공증된 것이라면 진짜라는 뜻입니다. 피고는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니 이 사안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공증이 뭐고 다 필요 없어. 저거 저 사람이 조작한 거 맞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위한테 돈을 빌릴 리가 없다고. 판사는 다시 아들을 제지하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모친께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고인과 사이가 좋으셨다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아들과 그 여자 친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을 거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윤정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그이가 사업이 어려워서 사위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공증이 뭔진 몰라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과 그 여자친구는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윤정자 여사가 사위 편을 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이가 사업이 힘들어서 자주 사위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깔끔한 사람이었으니 죽기 전에 정리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놈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해줘서 저도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판사는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더 볼 것도 없겠네요. 공중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이해 없으시죠? 아들과 그 여자친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법적으로 분명한 상황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공증 사실이 확인되었고 재판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아들이 더 이상 받아갈 유산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은 윤정자 여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됐잖아요. 엄마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걸 놓쳤단 말이에요. 윤정자 여사는 아들의 말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이 그런 처지에 처한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위가 꾸며낸 자작극의 진상을 알고 난 후 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오히려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힘든 일 부탁드려서. 윤정자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 말대로라면 그 돈을 정우한테 줘봤자 흥청망청 다 쓸 게 뻔한데 내 아버지가 그 몸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 게 내가 더 미안한 걸. 오히려 미안하다. 너희가 법정에서 수고를 하게 만들었구나. 사위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서라도 처남이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저희가 겪는 번거로움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번 일로 처남이 어머니를 원망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괜찮아. 원망도 욕도 괜찮아. 저놈이 정신 차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겪을 수 있어. 사실 윤정자 여사는 남편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계획을 세운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돈에만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그에게 빌부터 재산을 탐내는 여자를 보며 깊은 고민 끝에 자작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남편이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한들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정 부분은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결국 사위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해 유산 자체가 아들에게 남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위에게 준 돈은 유산으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윤정자 여사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가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잘 처리해 두셨으니까요. 그리고 차용증 말고도 증거가 있으니 정우가 다시 달려들어도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사위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돈은 일단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처남이 정말 정신 차렸다고 생각되면 그때 주도록 하죠. 윤정자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돼. 그간 너희들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한 것만도 고마워. 난 이미 남편이 남긴 돈으로 충분해. 집도 있고 나야 뭐 크게 돈이 필요한 것도 없으니.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정우도 언젠가 정신 차리겠죠. 그때는 저 돈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비밀은 꼭 지켜주세요. 아들에겐 미안했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반드시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좀처럼 달라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일 이후로 그녀를 원망하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2달이 흘렀고
어느 날 밤, 그녀가 잠자리에 들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아들은 잔뜩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나 이제 망했어. 나 어떡하냐고. 그녀는 아들의 상태가 걱정스러워 위치를 물었고 아들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병 4개를 비운 아들은 몹시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횡설수설했지만 일단 재우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그가 정신을 차린 후에나 물을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자 여사는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콩나물국을 차려주었습니다. 말없이 국을 먹던 아들은 다 먹고 난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엄마가 많이 원망스러워?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단다.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나중에는 다 말해줄게.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그 여자가 도망갔어요. 재판하느라 비싼 변호사를 쓰느라 얼마 되지 않던 유산도 거의 다 썼는데 그 조금 남은 돈마저 들고 갔다고요. 그녀는 그 아이가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 생각하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다음 말이 그녀의 예상을 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훈이가 내 이름으로 여기저기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신용이 없어서 은행이 아니라 이상한 데서 받았는데 이자가 엄청나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날마다 사람들이 날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나 도망이라도 가야 하나 방법이 없어. 그녀는 아들의 절망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정자 여사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내 이름으로?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가능해. 내 도장이랑 신분증이야. 뭐 언제든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 윤정자 여사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안 되는 거니? 내가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이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은 누가 빌렸든 상관없어요. 돈만 받으면 그뿐이라니까요. 나 진짜 어떡해. 한두 푼도 아니고 8천이나 돼.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아 도망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니. 그 여자 내 돈 보고 그런 거라고. 몰랐어. 난 진짜 걔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엄마, 나 어떡해. 그녀는 아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기에 무작정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빚쟁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돈을 당장 갚아줄 수도 있었지만 사위와 딸과 먼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해결해 줘버리면 아들이 다시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한 마음을 추스르며 사위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저걸 어째야 해? 여보, 어떡하면 좋을까? 사위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리 사채라도 법정 이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야죠.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혼자 가지 마요. 그런 사람들 무섭다면서. 그래도 혼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변호사님에게 연락해서 사무장님이라도 데려가려고요. 그분이 법적 사항에는 훨씬 능숙하니까요. 사위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윤 변호사의 사무장은 법적 근거를 대며 사채업자들과 협상을 시작했고 사채업자들은 마냥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명의의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윤정자 여사는 자신의 돈으로 갚겠다고 했으나 사위와 딸이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 돈은 그녀의 생활비로 써야 한다며 남편의 유산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내 돈으로 다 처리하긴 했어. 아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매형.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나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갚아준 거 아니야. 당연히 다 돌려받을 거야. 처남이 당장 돈이 없으니 급한 불은 꺼준 거지. 내가 아는 무역하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일하도록 했어. 너도 경영학과 나왔으니 기본은 알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해야 해. 너 또 엉망으로 하면 결국 내 매형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분은 매형에게 스승님 같은 분이시니 너도 알아서 잘해. 알겠어? 알았어. 고마워. 딸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기는 엄마한테나 잘해. 다 큰 아들 뒷바라지할 신세니 엄마만 고생하시잖아. 그날 이후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익숙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다행히 중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이 재미있어 보였는지 일을 배우며 자신도 언젠가 무역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윤정자 여사는 남편의 뜻이 통할 것 같아 한편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매일 속삭이는 게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우리 아들이 진짜 정신 차리게 도와줘야 돼. 당신이 고생해서 마련한 마지막 작품이 허사가 되지 않게 말이야. 제발 이번에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남편이 그녀의 바람에 응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윤정자 여사는 남편의 마지막 바람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정자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려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